나는 올해 105살이 되었습니다. 이 나이가 되면 사람들은 내게 묻습니다. 비결이 무엇이냐고, 무엇을 먹었냐고, 어떤 운동을 했냐고. 그럴 때마다 나는 잠시 멈추고 조용히 웃음을 짓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오래 살아남은 가장 큰 이유는 특별한 음식도 아니고 대단한 운동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어떤 자리에 앉아야 하고 어떤 자리에서 물러서야 하는지를 배우는데 한 세기가 걸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나는 당신에게 조금 불편한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당신 주변에 친구의 장례식을 한 해에 2번, 3번 또는 그보다 더 자주 다니는 어르신이 계십니까? 혹은 당신 자신이 그런 분입니까? 사람들은 그런 분을 보며 말합니다. 정이 많으신 분이야. 의리가 있으신 분이야. 그 말은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 말 뒤에 아무도 말하지 않는 다른 진실이 숨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장례식에 자주 가는 어르신이 다음 순서가 된다는 것을, 이것은 잔인한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내가 한 세기 동안 직접 목격한 사실입니다. 나보다 건강했던 친구들이, 나보다 의리 있던 지인들이 장례식장을 제 집 드나들듯 다니다가 어느 날 그곳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우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70번, 80번, 90번을 넘어서자 나는 더 이상 우연이라는 말을 쓸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당신은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으십니까? 그분들이 무너진 것이 단지 슬픔 때문이었을까요? 아닙니다. 나는 그 안에 5개의 보이지 않는 자리가 있었다는 것을 압니다.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선택하는 자리, 예의라고 믿고 앉는 자리, 정성이라고 여기며 서 있는 자리, 그 자리들이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노년의 몸과 마음을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심장을 두드리고 반복되는 슬픔이 면역력을 허물고 혼자 짊어진 무게가 정신을 잠식합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것은 죽음을 너무 자주 가까이서 바라본 뇌가 스스로에게 속삭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나의 차례가 가까웠다고. 나는 이것을 30대에는 몰랐습니다. 50대에도 미처 깨닫지 못했습니다. 90을 넘기고 나서야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죽음을 배웅하는 것과 죽음을 자신의 몸 안으로 들이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라는 것을. 오늘 내가 드리려는 이야기는 고인을 외면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별에 인색해지라는 말도 아닙니다. 다만 당신이 조금 더 오래, 조금 더 건강하게 살아남기를 바라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꺼내는 것입니다. 떠난 친구를 오래 기억하려면 당신이 먼저 살아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그 5개의 자리를 하나씩 살펴봅시다. 장례식장에 들어서는 순간 당신은 어디에 자리를 잡습니까? 많은 분들이 출입구 근처에 섭니다. 오는 사람을 맞이하기 위해서, 아는 얼굴을 먼저 반기기 위해서, 혹은 그저 습관처럼 그것이 예의 바른 행동이라고 배웠기 때문에. 나도 젊었을 때는 그랬습니다. 문 가까이 서서 고개를 숙이고 오는 이마다 손을 잡으며 인사를 나눴습니다. 그것이 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105년을 살아온 지금 나는 그 자리가 얼마나 조용히 사람을 무너뜨리는지 압니다. 장례식장의 출입구는 문이 끊임없이 열리고 닫히는 곳입니다. 사람이 들어올 때마다 바깥의 찬 공기가 그대로 밀려 들어옵니다. 겨울이라면 더욱 그렇지만 계절에 관계없이
냉기는 그 자리에 늘 머뭅니다. 에어컨 바람이 가장 강하게 닿는 자리도 대개 입구 쪽입니다. 당신은 그 공기를 한 번, 두 번, 수십 번 들이마시면서 서 있습니다. 옷 한 겹이 그 냉기를 다 막아줄 것이라고 믿으면서, 그러나 70세를 넘긴 몸은 더 이상 그 믿음을 지탱하지 못합니다. 의학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찬 공기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것은 혈관을 수축시킵니다. 혈관이 수축되면 심장은 더 강하게 펌프질을 해야 합니다. 건강한 40대의 심장이라면 그것을 쉽게 이겨냅니다. 그러나 70대, 80대의 심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조금씩 굳어가고 있는 혈관에 차가운 공기가 반복해서 충격을 줍니다. 그것이 쌓이면 부정맥이 되고 협심증이 되고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심근경색이 됩니다. 관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랫동안 찬 공기에 노출된 무릎과 허리는 그날 밤부터 신호를 보냅니다. 그 신호를 우리는 나이 드니까 아프다고 넘겨버립니다. 그러나 그것은 나이 탓이 아니라 자리 탓입니다. 나는 오래전 한 친구를 기억합니다. 그는 나보다 5살이 어렸고 나보다 훨씬 건강해 보였습니다. 매번 장례식에서 그는 가장 먼저 도착해 입구에 서서 문상객을 맞이했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역할이라고 여겼습니다. 나는 그에게 몇 번 안으로 들어가 앉으라고 권했지만 그는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나는 괜찮아 라고. 그러나 그는 괜찮지 않았습니다. 이듬해 겨울 그가 장례식장 입구에서 쓰러졌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쓰러져 결국 그 자신이 그곳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그때 나는 깨달았습니다.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다만 우리가 몸의 말을 듣지 않을 뿐이라는 것을. 나는 이것을 비겁함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나는 이것을 방파제를 지키는 일이라고 부릅니다. 바다가 아무리 거세게 밀려와도 방파제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쓸려갑니다. 당신의 몸은 당신 인생의 마지막 방파제입니다. 그 방파제를 지키는 것은 이기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자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입니다. 그러니 장례식장에 가거든 입구에서 물러서십시오. 안쪽에 따뜻한 자리에 앉으십시오. 짧게 인사하고 따뜻한 곳에 머무십시오. 고인에 대한 예의는 당신이 입구에 서 있는 시간의 길이에 있지 않습니다. 당신이 그를 기억하며 살아남는 것, 그것이 진정한 예의입니다. 차가운 자리는 당신의 자리가 아닙니다. 당신은 고인과 가까웠던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아마도 당신은 상주 가족 곁을 떠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울 때 함께 눈물을 흘리고, 그들이 지쳐 주저앉을 때 옆에서 등을 두드려 주었을 것입니다. 조문객이 올 때마다 함께 고개를 숙이고 아무도 없는 시간에는 그 무거운 침묵을 함께 지키고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런 당신을 보며 말합니다. 참 의리 있는 분이야. 저렇게 곁을 지켜주다니. 그 말을 들을 때 당신은 아마 가슴 한편이 따뜻해졌을 것입니다. 나는 그 마음을 압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얼마나 소중한지도 압니다. 그러나 105년을 살아온 나는 그 따뜻한 마음 뒤에 숨어있는 위험도 함께 압니다. 슬픔은 공기처럼 퍼집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자리에 함께 있는 사람의 몸 안으로 조용히
스며듭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감정 전염이라고 부릅니다. 타인의 슬픔을 오래 그리고 깊이 흡수할수록 우리 몸의 코르티솔 수치, 즉 스트레스 호르몬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코르티솔이 오르면 면역세포의 활동이 줄어듭니다. 면역세포가 줄어들면 우리 몸은 바이러스에도 염증에도 암세포에도 더 쉽게 무너집니다. 이것은 단순한 감상이 아닙니다. 면역학 연구들이 반복해서 증명해온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위험은 젊은 사람에게는 일시적입니다. 며칠 쉬면 회복됩니다. 그러나 70대, 80대의 몸은 다릅니다. 한번 무너진 면역력은 쉽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사흘을 꼬박 상주 곁에 앉아 있었던 어르신이 그 이후 한 달 사이에 폐렴으로 입원했다는 이야기를 나는 한두 번 들은 것이 아닙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것을 나이 탓으로 돌립니다. 계절 탓으로 돌립니다. 그러나 나는 압니다. 그것은 슬픔의 중심에 너무 오래 앉아 있었던 탓이라는 것을 나는 젊은 시절 고슴도치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추운 겨울 고슴도치들은 서로의 체온을 나누기 위해 몸을 가까이 붙입니다. 그러나 너무 가까이 붙으면 서로의 가시에 찔립니다. 그래서 그들은 조금씩 물러서며 적당한 거리를 찾아냅니다. 아프지 않으면서도 따뜻할 수 있는 바로 그 거리를 나는 그 이야기를 처음 읽었을 때는 그저 관계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한 세기를 살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슬픔을 대하는 방법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했다는 것을 진정한 위로는 밀착에 있지 않습니다. 간격이 있는 동행에 있습니다. 상주 가족 옆에 사흘을 앉아 있는 것이 정성이 아닙니다. 잠깐 곁에 앉아 따뜻한 한마디를 건네고 그들이 홀로 슬픔을 정리할 공간을 만들어주고 당신 자신의 마음도 제때 환기시키는 것, 그것이 오히려 더 깊은 위로입니다. 고인을 진심으로 애도하면서도 자신의 몸과 마음을 지키는 것, 그 두 가지는 결코 모순이 아닙니다. 인간은 본래 자신을 보호하도록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그 본능을 죄책감으로 억누르는 것은 아름다운 희생이 아니라 스스로를 다음 자리에 앉히는 일입니다. 슬픔의 중심에는 잠시 다녀오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당신은 마지막으로 장례식장에 갔을 때 얼마나 오래 서 계셨습니까? 조문을 마치고 나서도 자리를 뜨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는 사람마다 함께 인사를 나누고 식사 자리에서도 쉽게 앉지 못하고 무언가를 도와야 한다는 생각에 계속 서서 움직입니다. 그것이 예의라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오래 머무는 것이 고인에 대한 존경이라고, 바쁘게 돌아가는 것이 오히려 신뢰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나도 한때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젊은 시절 나는 장례식장에서 밤새 서 있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나는 그것을 자랑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70세를 넘긴 몸에게 장시간 기립은 보이지 않는 폭력입니다. 우리가 서 있는 동안 심장은 온몸 구석구석까지 혈액을 밀어 올려야 합니다. 그런데 노년의 혈관은 이미 탄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혈액이 하체에 고이기 시작하고 뇌로 가는 혈류가 줄어듭니다. 어지러움이 오고 혈압이 불안정해집니다.
그 상태에서 한 발짝 잘못 내디디면 낙상이 됩니다. 노인에게 낙상은 단순한 넘어짐이 아닙니다. 관관절 골절은 수술로 이어지고 수술은 장기 입원으로 이어지며 장기 입원은 급격한 노화와 인지 저하를 부릅니다. 통계는 냉정합니다. 70대 이상 어르신이 고관절 골절 이후 1년 안에 사망하는 비율은 20에서 30%에 달합니다. 그 시작이 어디였는지 아무도 묻지 않을 뿐입니다. 무릎도 마찬가지입니다. 연골이 달아가는 무릎에게 1시간, 2시간의 기립은 수십 년치 마모를 한꺼번에 쏟아붓는 일입니다. 장례식장에서 다리가 부어서 돌아온 날 밤 당신은 그것을 단순한 피로라고 넘겼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피로는 무릎 연골에 새겨진 상처였습니다. 한번 새겨진 상처는 조금씩 그러나 확실하게 쌓입니다. 나는 오래전 한 제자를 기억합니다. 그는 효심이 깊고 의리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지인의 장례식이 있을 때마다 가장 마지막까지 남아자리를 지켰습니다. 한 번은 내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자네는 왜 그렇게 오래 서 있는가? 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앉아있으면 왠지 성의가 없어 보여서요. 나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생각이 얼마나 우리 안에 깊이 박혀 있는지, 그리고 그 생각이 얼마나 조용히 우리 몸을 갉아먹는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제자는 몇 년 뒤 무릎 수술을 받았고 회복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성인은 서 있는 시간의 길이로 측정되지 않습니다. 나는 이것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리는 인생을 떠받치는 마지막 기둥입니다. 걸을 수 있다는 것은 단순히 이동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직 세상 속에 능동적으로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아침에 산책을 나설 수 있고 손자의 손을 잡고 공원을 걸을 수 있고 혼자서 병원 복도를 걸어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 기둥이 한번 무너지면 다시 세우기가 몹시 어렵습니다. 그러니 그 기둥을 장례식장 입구에서 낭비하지 마십시오. 조문은 짧아도 됩니다. 향을 피우고 고개를 숙이고 유가족에게 짧은 위로의 말을 건네고 따뜻한 자리에 앉아 잠시 머물다 돌아가면 됩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당신이 오래 서 있다고 해서 고인이 더 편안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건강하게 살아남는다면 그의 이름을 오래 부를 수 있습니다. 앉는 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앉는 것은 내일을 위한 준비입니다. 당신은 혼자 참는 사람입니까? 고인과 가장 가까웠다는 이유로, 혹은 그 자리에서 가장 연장자라는 이유로, 또는 그저 아무에게도 짐이 되고 싶지 않다는 이유로 당신은 그 무거운 슬픔을 아무에게도 내려놓지 못하고 혼자 안고 있지는 않습니까? 눈물이 차오를 때 꾹 삼키고 다리가 후들거릴 때도 아무렇지 않은 척하고 모두가 돌아간 뒤에야 혼자 조용히 무너지는 사람. 나는 그런 분들을 한 세기 동안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런 분들이 얼마나 빨리 쓰러지는지도 함께 보아왔습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참는 것을 매덕으로 배웠습니다. 특히 이 땅에서 살아온 우리 세대는 더욱 그랬습니다. 전쟁을 겪고 가난을 견디고 온 가족을 등에 업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힘들다는 말을 입에 올리는 것조차 사치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삶의 방식이 젊은 시절에는 우리를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70세가 넘은 몸에게 그 방식은 더 이상 강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서서히 자신을 갉아먹는 습관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억압된 슬픔이 면역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오래전부터 연구해 왔습니다. 감정을 지속적으로 억누를 때 우리 몸은 그것을 내부의 위협으로 인식합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이 만성적으로 분비되고 염증 반응이 몸 전체에 퍼집니다. 노년의 면역 체계는 이 만성적인 염증을 이겨낼 여력이 없습니다. 그 결과는 단순한 피로가 아닙니다. 우울증이 되고 심혈관 질환이 되고 때로는 암이 되어 돌아옵니다. 몸은 마음이 견디지 못한 것을 대신 앓습니다. 나는 이것을 한 친구를 통해 너무나 생생하게 목격했습니다. 그는 평생 가족들의 버팀목이었고 친구들 사이에서도 언제나 가장 의연한 사람이었습니다. 50년 지기 친구가 세상을 떠났을 때도 그는 장례식 내내 아무 내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상주 가족을 위로하고 조문객을 챙기고 마지막까지 자리를 정리하고 나서야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나는 그날 그의 뒷모습을 보며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그 어깨가 얼마나 무거운지 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로부터 2달 뒤 그는 심장 발작으로 쓰러졌습니다. 의사는 극심한 스트레스의 누적이 원인이라고 했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슬픔보다 먼저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그가 단 한 번만 무너졌어도, 단 한 번만 누군가의 어깨에 기댔어도 그 결말이 달라졌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본래 이상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먼저 보호하도록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그것은 이기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생존의 본능입니다. 그러니 당신이 슬픔을 홀로 짊어지고 있을 때 아무도 먼저 손을 내밀지 않더라도 놀라지 마십시오.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을 추스르기에도 바쁩니다. 그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누군가 알아주기를 기다리며 혼자 버티는 것은 의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도움을 청하지 않은 당신의 선택입니다. 도움을 청하는 것은 나약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래 살아남는 지혜입니다. 슬프면 우십시오. 힘들면 말하십시오. 짐이 무거우면 내려놓으십시오. 당신 곁에 누군가가 있다면 그 사람의 손을 잡으십시오. 아무도 없다면 그저 조용히 그 감정을 밖으로 흘려보내십시오. 울음은 약함의 표시가 아닙니다. 울음은 몸이 슬픔을 내보내는 가장 자연스러운 방법입니다. 한 세기를 살아온 내가 확신하는 것이 있다면 잘 우는 사람이 잘 살아남는다는 것입니다. 혼자 감당하는 자리는 가장 조용하게 당신을 데려가는 자리입니다. 당신은 장례식장에서 돌아온 날 밤 무슨 생각을 합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비슷한 경험을 하셨을 것입니다. 이불 속에 누워 눈을 감으면 오늘 본 관이 떠오릅니다. 고인의 얼굴이 떠오르고 유가족의 울음소리가 귓가에 맴돕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생각은 자연스럽게 자신에게로 향합니다. 나는 언제쯤일까? 내가 죽으면 누가 와줄까? 나의 마지막은 어떤 모습일까? 그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다가 당신은 그날 밤 쉽게 잠들지 못합니다. 이것을
나는 가장 위험한 자리라고 부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몸이 어딘가에 앉아 있는 것도 아니고 차가운 바람을 맞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이 자리는 앞서 말한 4가지 자리보다 훨씬 깊은 곳까지 파고듭니다. 왜냐하면 이 자리는 당신의 뇌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신경과학자들은 이것을 죽음각인, 영어로는 death imprinting 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인간의 뇌는 반복적으로 노출된 이미지와 경험을 현실로 인식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죽음을 자주 그리고 가까이서 목격할수록 뇌는 죽음을 자신의 가까운 미래로 등록하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부터 뇌는 신체에 미세한 신호를 보냅니다. 더 이상 힘껏 회복할 필요가 없다는 신호를. 세포의 재생 속도가 느려지고 면역 반응이 줄어들며 심리적 활력이 떨어집니다. 의지와는 무관하게 몸이 스스로 노화를 앞당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철학적 비유가 아닙니다. 실제로 배우자를 잃은 뒤 급격히 노화가 진행되는 현상, 가까운 친구의 사망 이후 건강이 빠르게 나빠지는 현상은 전 세계 의학 연구에서 반복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한 세기를 살면서 수많은 죽음을 보았습니다. 전쟁 중에도 보았고, 가난 속에서도 보았고, 풍요로워진 시대에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단 한 번도 그 죽음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친구가 떠났을 때 나는 슬퍼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관 앞에서 나는 속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네는 자네의 길을 갔고 나는 아직 내 길 위에 있다고. 그것이 냉정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생존을 위한 마음의 경계였습니다. 노을은 아름답습니다. 나는 노을을 볼 때마다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하루가 저물어가는 그 빛깔이 때로는 인생을 닮았다는 생각도 합니다. 그러나 노을 속에 서 있다고 해서 밤이 빨리 찾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노을을 바라보며 내일의 새벽을 생각하는 사람이 더 오래 그 빛을 누립니다. 죽음을 생각하는 것과 죽음 안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은 전혀 다른 일입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죽음에 대한 사유가 아니라 죽음에 대한 과도한 몰입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장례식에서 돌아온 날 밤 그 생각이 몰려올 때 당신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는 이렇게 합니다. 잠들기 전에 내일 내가 하고 싶은 일 한 가지를 생각합니다. 아주 작은 것이어도 됩니다. 아침에 마실 따뜻한 차 한 잔이어도 되고 오랫동안 걷지 못한 골목을 한 바퀴 돌아보는 것이어도 됩니다. 뇌는 미래의 즐거움을 상상할 때 다시 살아있음의 방향으로 방향을 돌립니다. 죽음의 이미지를 삶의 이미지로 덮어쓰는 것입니다. 이것은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뇌에게 우리가 아직 이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일입니다. 떠난 친구를 기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당신이 그보다 하루라도 더 환하게 사는 것입니다. 죽음을 너무 자주, 너무 깊이 들여다보지 마십시오. 그 안을 오래 들여다보고 있으면 죽음도 당신을 들여다보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5개의 자리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차가운 입구의 자리, 슬픔의 중심에 너무 가까운 자리, 오래 서 있는 자리, 혼자 모든 것을 짊어지는 자리, 그리고 자신의 죽음을 반복해서 상상하게 만드는 자리. 이 5개의 자리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모두 의리와 정성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스스로가 선택한 자리라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강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그것을 도리라고 믿었기 때문에 앉은 자리입니다. 그러니 그 자리에서 일어서는 것도 결국 우리 자신의 몫입니다. 내가 오늘 당신에게 드리려는 말은 이것 하나입니다. 피하라는 것이 아니라 거리를 두라는 것입니다. 장례식에 가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친구를 외면하라는 뜻은 더더욱 아닙니다. 다만 그 자리에서 당신이 어디에 서고 얼마나 머물고 무엇을 안고 돌아올지를 당신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떠난 이에 대한 예의와 살아있는 자신에 대한 예의는 결코 충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두 가지는 같은 뿌리에서 자라난 한 그루의 나무입니다.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만이 떠난 이의 이름도 오래 간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한 세기를 살면서 너무 많은 친구를 먼저 보냈습니다. 그들 중 어떤 이는 나보다 훨씬 건강했고 어떤 이는 나보다 훨씬 부유했으며 어떤 이는 나보다 훨씬 사랑받았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은 모두 먼저 떠났고 나는 이렇게나마 당신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보다 잘나서 남은 것이 아닙니다. 다만 나는 그들의 자리에 함께 눕지 않으려고 노력했을 뿐입니다. 그 작은 노력이 한 해, 두 해, 10년, 20년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나를 만들었습니다. 인생은 시끄러운 축제가 아니라 조용히 이어지는 강물입니다. 친구가 떠난 자리에 잠시 멈춰 서서 그를 배웅한 뒤 우리는 다시 우리의 강물 위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 강물은 우리가 흐르기를 멈추지 않는 한 계속해서 새로운 풍경을 보여줄 것입니다. 봄날의 햇살, 한여름의 푸른 잎, 가을의 단풍, 그리고 또 다른 새해의 아침을 그 풍경들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떠난 친구들이 더 이상 볼 수 없게 된 그 풍경들이, 그러니 부디 다음 장례식에서는 따뜻한 자리에 앉으십시오. 짧게 인사하고 적당한 거리에서 슬퍼하고 견디기 힘든 감정은 곁에 있는 누군가와 나누십시오. 그리고 집으로 돌아온 밤에는 내일 아침에 마실 차 한 잔을 떠올리며 눈을 감으십시오. 그것은 고인을 잇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를 더 오래 기억할 시간을 자신에게 선물하는 일입니다. 당신이 살아있어야 그의 이름이 살아있습니다. 당신이 걸어야 그가 사랑했던 길이 계속 이어집니다. 당신이 웃어야 그가 남긴 따뜻함이 이 세상에 한 줌이라도 더 머무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살아남는 일에 죄책감을 가지지 마십시오. 그것은 떠난 이들이 당신에게 가장 바라는 일입니다. 나는 올해 105살입니다. 내일 아침이 내게 또 한 번 주어질지는 나도 모릅니다. 그러나 나는 매일 밤 잠자리에 들 때 내일 아침에 차 한 잔을 생각합니다. 창가에 들어올 햇살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작은 기다림이 한 세기를 넘긴 지금까지도 나를 살게 합니다. 당신의 강물도 천천히 그러나 끝까지 흐르기를 바랍니다. 삶은 떠들썩한 축제가 아니라 고요히 이어지는 한 줄기의 빛입니다.